네, 지금 스튜디오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찬대입니다. 네,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이번에도 어렵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어려웠습니까? 네, 14개 선거구가 인천에 있는데 가끔씩 최저 민주당 지지율이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가요? 네, 뭐 하늘이 돋기도 하고 네. 또 지역 주민들께서 마지막까지 또 애정을 가져주셔가지고 네. 이번에도 한 많이 지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역전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삼선 중진의 반열에 들으신 거 아닙니까? 네, 네.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뭐 오늘 아침 방송 출연에 맞춰서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닌데 예. 공교롭게도 네. 저한테 뭐 중요한 사건이나 일이 있을 때 바로 예, 김종배 우리 앵커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뭔가 합의 맞는 건가요? 잘 맞죠. 네. 예.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을 하신 건데 네. 결심의 그 계기라고 할까요? 배경은 어떤 걸까요? 사실은 이번 총선을 보면 뭐 정권 심판으로 사실 뭐 총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중단되었던 개혁, 미완의 과제들 그거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네. 저번에 제가 이제 짧은 정치 여정이지만 지난 한 8년 동안에 스스로 자원해 가지고 정말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22대 민주당은 21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민주당이 될 것이다.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뭐 의석수로 보게 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압도적인 사실 의석수를 국민이 밀어주셨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대선도 겪었고 지방선거도 겪었는데 아마 21대 때 모아줬던 그거에 대한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우리가 수행해야 될 개혁과제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고 민생에 있어서도 또 유능한 부분에 기대에 못 미쳤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압도적인 의석수를 모아줬던 것은 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되어서요. 그동안 주저하거나 실기하거나 또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지 못했던 개혁과제 이번에마저도 완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번 당선자들은 21대랑은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민생과제와 개혁과제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충만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개혁 입법을 계속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속칭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의석수에는 미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양상은 21대하고 다를 바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스럽게 전망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윤석열 정권이 취임하고 2년이 지금 경과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심판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국정기조를 유지했을 때 이번에 총선 결과를 봤는데 거기도 약간의 말미는 준 것 같아요. 거기도 약간의 말미를 계속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거부권 그다음에 또 실패한 민생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미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약간 미달해 있지만 민심은 천심이라고 예를 들어서 2016년 촛불 들고 국민들이 1,700만이 들고 일어났을 때 우리 야당이 확보하고 있었던 숫자는 170석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의무라든가 방향이 아니고 분명하게 체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야당 대표를 총선 결과가 나왔을 때 영수회담 또 제안을 했던 이런 것들도 그때하고 상황은 다르다. 국민께서 완전히 결정적인 결과는 주지는 않았지만 우리한테는 약간 모자라게 저쪽에는 약간 남게. 쉽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 아마 하늘이 아직은 여당과 야당 양쪽에 태도를 보는 것 아닌가. 우리는 단호한 자세로 개혁과 민생에 매진해야 될 것이고 저쪽은 국정을 기조하지 않으면 그러면 더 큰
몽둥이를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여지가 남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정기조로 바꾸지 않으면.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혹시 그러면 원내대표 출마 선언하시기 전에 네. 이재명 대표한테 이 뜻을 좀 전한 바는 있습니까? 네, 전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어떻게 나가라고 했겠습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으면 출마 선언까지는 안 갔겠죠? 네, 나가지 말라는 얘기 안 하셨고요. 네. 또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지지하겠다고 이런 표현도 하지 않았지만 뭐 조금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네. 물론 박찬대 혼자만 나가라 이런 마음은 갖지 않으셨겠죠. 예. 아마 뜻을 갖고 있는 여러 후보들에게 비슷한 마음으로 응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요. 네. 그럼 거꾸로 그 혹시 그 의원님께서 이재명 대표 이것도 여쭤봤는지 궁금한데요. 8월 전대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당원들도 그렇고 예. 또 일부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같은 엄중한 정국을 풀어나갈 최고의 적임자 아닌가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아직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로는 8월 말이 임기다. 지금 이렇게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 예. 아마 이재명 대표가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판단은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연임 도전 가능성이 그러니까 도전 포기보다는 좀 높다고 보세요? 아니요. 아직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전에 그 의원님이 영수대담 이야기를 잠깐 꺼내셨는데 지금 이제 관심사가 의제거든요. 네. 일단 당 내부에서 영수회담 제안 들어온 다음에 의제에 이거 올리자고 지금 그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데 좀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아직은 뭐 그렇게 본격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금요일 날 맞아요. 예, 연락을 받으신 것 같고 주말이 있었는데 아직 최고위원들과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지는 않았고 일정은 뭐 하루라도 민생이 급하니까 빨리 잡자라고 하는 의사는 전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비서실장을 통해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쭤봤냐면 뭐 다수 언론도 이미 분석 기사를 내놨던데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을 올려봤을 때 무엇 하나 쉽게 합의 보기가 어려운 대부분이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빈손으로 돌아선다면 그것도 좀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번의 영수회담을 가지고서 예. 서로가 만족할 만한 협의의 내용이 나온다는 건 어렵고요.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주지 않았던 대화에 문을 연다라는 측면에서 네.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어떤 주제도 다 얘기할 수 있다. 다. 예, 기대를 크게 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을 열고 하는 허심한 얘기도 좋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 한 번의 일회성 영수회담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좀 여러 번 만날 것을 전제하고 일단은 서로 속마음을 한번 일단 털어놓자. 한 번 만났는데 이거 완전히 쇼였다라든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 하는 제스처였다든가 예. 이렇다 그러면은 이 대화를 이어나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걸쳐 민생지원금 25만 원씩 지급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는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포퓰리즘으로 딱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천조도 제안한 분이 뭐 13조 가지고 그러십니까? 사실 그 돈은 민생 토론회 때 그 얘기 하시는 겁니까? 천조라는 게? 그렇죠. 토론회나 오히려 그런 게 사실은 파퓰리즘이죠.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원대인데 어떻게 추경 절차도 거치지 않는 총선에 임박해서 제안하고 있는 선심성 공약이 천조에 이르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25만 원 민생 지원금은 약 13조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민생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시장의 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골목 상권 그다음에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잘 모르지만 상당한 승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저께 출마 선언문에 13조 원에 대한 즉각적인 추경 절차 합의 거 들어가겠다 이렇게 어저께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거하고는 좀 경우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우려는 뭐냐면 이번 총선의 민심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결과라는 것을 모두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기는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사실 어떠한 대화도
또는 어떠한 인사도 효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겠나. 네. 우려는 있지만 예.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도 좀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영수회담? 필요하다면 뭐 그 얘기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조간을 보니까 네. 민주당 안에서 주호영 의원 정도면 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의견이 있다는 보도도 나온 게 있더라고요. 총리 관련해서. 저도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기는 했는데 예. 글쎄요. 민주당에서라고 하면 우리 민주당 당원 약 400만 명 정도 됩니다. 어떤 단위에서 네. 어떤 영향력이 있는 분이 말씀을 나눴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요. 예. 주호영 의원이 그래도 성정은 차분하고 네, 뭐 합리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긴 하죠. 네. 네. 그래요? 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 일단 지명을 해야 뭐 찬이든 반이든 입장을 밝힐 건데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언급이 되었지만 대부분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일단 아무튼 당에서는 네. 박영선 총리설은 끝난 얘기로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그냥 지나가는 일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끝난 얘기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아직 그 내밀한 정보까지는 제가 공유받지 못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뭐 비서실장이나 수석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네. 인준 대상도 아니니까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사실 임명할 수 있는 거고 네. 물론 이제 그 내용이 야당의 반발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또 정책 문제는 있겠지만 근데 총리는 인준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인준을 네. 거쳐야 돼요. 네. 민주당이 요구하는 요건은 뭡니까? 차기 총리의 요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르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에 과연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네. 우리 그래도 헌법상에 나와 있는 총리의 역할, 네.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할 지금의 총리하고는 다른 모습이 분명히 보여줘야 될 그 예. 정도의 성정과 실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거를 관철할 정도로 설득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정도가 좋지 않겠나. 네. 과연 근데 여당에 그만한 사람이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총리의 권한과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 기대와 함께 우려가 같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네. 그래요.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여당에 대한 대통령실의 자세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아무리 여당이라고 해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본적인 상권 분립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네. 당대표 선출 과정부터 인사, 정책을 시행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용화대에 너무 일방적인 요구사항만 있었고 그것은 분명하게 민심하고는 괴리가 있었다. 네. 그 결과가 총선의 대패로 나타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지금은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지만 여기서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네. 더 큰 불방망이를 맞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리 삼아서 그럼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질문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속칭 꽂혀 있는 내지 가장 역점을 두는 뭐 의안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뭡니까? 그 민생지원금입니까? 네, 네, 네. 그 역시 그겁니까? 일단은 그것을 가장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죠. 네. 민생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 최해병 최상병 특검법.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해병대 쪽에서는 이제 최상병으로 부르지 말고 최해병으로 명칭하는 게 좋겠다. 아, 그래요? 해병대의 사망 사건 네. 의혹을 풀기 위한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국정기조를 바꾸는 상식적인 선은 최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지 여부가 그거다. 예, 상당히 알겠습니다. 중요하다. 저기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 합당 절차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지금 절차상으로 우리 원내대표 선거가 5월 3일 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연합을 통해서 선출된 비례대표까지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는 5월 2일까지는 합당 절차를 완료해야 그래서 네. 근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포함되어 있는 시민단체 추천목 있잖아요. 2명. 네. 이런 사람들이 일단 그 무소속으로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저기 우리 진보당과 진보연합 같은 경우에는 별개의 정당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연합을 했던 거고
시민사회 단체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한 거고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공천은 민주당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사를 보이지 않는 이상은 민주당 몫이다 이렇게 보는 게 원칙적이죠. 만약에 이 두 분이 조국혁신당 가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두 분이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걸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요? 네. 막지는 않는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의사를 표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거고 민주당이 공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라고 보이고요. 아마 조국 혁신당에 가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가지고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아직도 목이 좀 덜 풀려가지고 예. 예, 저의 장점인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 못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예. 박찬대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